자, 이제 78페이지 보시면요. 78페이지에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몇 장을 넘기면 용적률이 또 나올 겁니다. 두세 장을 넘기면 82페이지 용적률이라고 또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을 학습하자 이거예요.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하자. 그리고 용적률이 나옵니다. 아까 21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값이 제각기 달라요. 무슨 건폐율의 개념부터 잡으면 건폐율은 이것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여기다 퍼센트로 값이 나오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퍼센트입니다. 대지 면적은 땅 면적이라 알 테고요. 건축 면적은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자세히 배우는데 일단 배우기 전까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 강의실이 대지입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건물을 번쩍 들어 올리면 땅에 흔적이 남잖아요. 이것을 건축 면적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 있습니다. 대지가 100평이 있다. 여기 건축물을 이렇게 반 정도 채웠다 이거예요. 건축 면적이 50평입니다. 그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50%가 나오죠. 그렇겠죠? 그러나 만약에 건폐율이 80%다라는 얘기는 100평이 있다면 그중에 80평 정도는 건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건폐율 80%입니다. 고로 건폐율은 면적 개념이에요? 높낮이 개념이에요? 면적 개념. 그럼 평면 밀도를 규제한다 그래요. 면적이니까 평면의 밀도를 규제한다. 이건 면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은 건축을 많이 하자는 목적일까요? 이게 공지입니다. 건물이면 공지죠. 공지를 확보하자는 개념일까요? 공지 확보가 목표예요. 목표는 공지 확보. 공지를 넓게 확보해줘야 옆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피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건폐율의 목적입니다. 그럼 건폐율은 일단 기초 과정이니까 공식부터 알자. 외우는 건 건대로 외우자. 건폐율은 건대입니다.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반면에 용적률은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이것도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연면적도 처음 들어보는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바닥이 2개 나오겠죠? 1층 바닥, 2층 바닥을 다 더했습니다. 이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은 연대로 외우죠. 연대. 저건 건대, 이건 연대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럼 용적률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연면적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연면적이 많다는 건 바닥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건 높이가 높아진다는 개념이죠. 높이 개념이니까 입체 밀도를 규제한다 그래요. 입체 밀도 규제. 따라서 이것은 높이 관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폐율은 면적 개념,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높이를 높게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값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겠죠. 자, 우선 건폐율부터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건폐율이란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도표를 보는 겁니다. 도표를 보니까 맨 숫자 투성이죠. 아주 골치 아픈 게 나옵니다. 왼쪽에 지역이 나오고요. 둘째 칸에 국토계획법상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지우고요. 최대 기준이라고 적으세요. 최대 기준. 땡땡하고 법. 법에서 최대 기준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분된 지역이 쭉 나와 있죠. 그 세분된 지역별로 값이 어디 나온다? 시행령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군요. 법에서는 각 지역의 최대값을 수록해 주면
그 지역을 또 몇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분된 지역의 값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어떤 게 개수가 적어요? 개수가 어떤 게 작냐고요? 최대 기준이 작죠? 최대 기준만 암기하는 거예요. 세분 기준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필요한 몇 가지를 선별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세분된 지역별 값은 알지 마시고요. 최대값만 먼저 외우는 거예요. 최대값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자, 도시적부터 봅니다. 추상 공록에 따라 70, 90, 70, 20.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주거지역은 최대값이 70%입니다. 건폐율이 70%예요. 이게 최대값이니까 요거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그러니까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관리 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 따라 20, 20, 40이라고 되어 있죠. 20자리가 두 번 나오죠. 동그라미 땅땅 써주세요. 그다음에 농림과 자연환경도 20으로 똑같죠. 이것도 동그라미를 땅땅 쳐주세요. 네 개 지역은 값이 같습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값이 똑같아요. 몇 퍼센트? 보존 특성이니까 값이 같을 수밖에. 자,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주상 공록에 따라 어떻게 된다? 70, 90, 70, 20. 관리 3개. 20, 20, 40. 나머지 2개, 20, 20. 고개를 드시고 같이 해보자. 주상 공록 어떻게 된다? 70, 90, 70, 20. 관리 3개. 20, 20, 40. 나머지 2개. 20, 20. 이제 논스톱으로 하자. 시작. 70, 90, 70, 20. 20, 20, 40. 20, 20.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 있겠죠? 물론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자, 건표는 그 정도 해두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두 장을 넘겨주시고요. 이제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의를 보면 용적률이란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페이지 도표 보면 왼쪽에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칸이 국토계획법상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최대 기준이라고 적고 땡땡 법. 우리 법에 최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된 지역별 값이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분된 지역도 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에서 각각 값이 다르겠죠. 이것도 최대 기준만 일단 외우자. 용적률입니다. 주상 공록에 따라 500, 1500, 400, 100. 관리적 세 가지로 나눠지죠. 80, 80, 100인데 80에 두 가지 동그라미 땅땅 치시고 나머지 농림과 자연도 80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네 개 적은 값이 같아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값이 80으로 똑같습니다. 보존지역을 그렇습니다. 아까 건폐율값은 얼마로 똑같았죠? 20이고요. 용적률은 80으로 똑같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주상 공록 500, 1500, 400, 100. 관리 3개. 80, 80, 100. 나머지 2개. 80, 80. 고개 드시고 날 봐요. 주상 공록 어떻게 된다? 500, 1500, 400, 100. 관리 3개. 80, 80, 100. 나머지 2개. 80, 80. 논스톱으로 시작. 500, 1500, 400, 100. 80, 80, 100. 80, 80. 건표를 해보자. 큰일 났다. 시작. 70, 90, 70, 20. 20, 20, 40. 20, 20. 용적률 시작. 500, 1500, 400, 100. 80, 80, 100. 80, 80. 딩동댕 다 맞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합니다. 최대값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값이 큽니까? 당연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1500%니까 대지 면적의 15배를 올릴 수가 있다 이게. 밀집도가 높으니까 클 수밖에 없습니다. 1500이니까요.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이제 한 장, 두 장 넘겨주시고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4번 제목을 봅니다. 그 밖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묶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을 배웠는데 용도지역은 의무적 정예요, 임의적 정예요?
필요할 때 임의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임의적이니까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으로 세분되잖아요. 이것도 필요할 때 세분하는 거죠. 임의적 세분이니까 아직도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지정과 미세분지역의 행위 제한이라든지 건폐율 값이라든지 용적률의 값은 어느 지역을 따라갈 거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방금 도표에서 외웠습니다. 건과 용을 알으려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을 알아야만 값을 알 수 있죠. 또 아까 행위 제한이 깨밭 기억나시죠? 지역을 알아야 깨밭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건 지금 미지정 미세분이니까 볼 지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를 따라갈까? 이렇게 문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미지정과 미세분 지역에는 행위 제한이 없다라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행위 제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출제하면 현혹되기 좋죠. 미지정과 미세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인접지역을 적용한다. 이것도 X입니다. 옆 동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미지정과 미세분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죠? 고아 상태. 고아입니다. 고아. 집이 없어. 고아를 데려다가 널널히 키우면 다 범죄자로 되죠. 강하게 키워야 돼. 고아는 엄격하게 키운다, 강하게 키운다.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미지정, 미세분은 강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강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개발지를 따라갈까요? 보전지역을 적용할까요? 답이 나왔죠. 보전지역을 적용하는 겁니다. 보전지역을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보전도가 가장 센 지역을 따라간다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즉 도관, 농자로 지정이 안 됐다면 그중에서 가장 보전도가 센 게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걸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거기 기획본을 보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조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어느 지역을 따라간다? 니은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한다고 돼 있죠. 니은번을 봐야 되겠다, 그죠? 행위 제한이랄지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따라가니 건폐율 밑에다가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20%. 용적률 밑에다가 80%. 그죠? 보전지역은 20과 80이었죠. 그 다음 여러분들 도관 농자 중에 개발이 가능해서 세분할 수 있는 게 무슨 지역이었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에 니은번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미세분 지역이 나오죠? 만약에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적을 해야 돼요. 도시지역 중에서 보전도가 제일 센 건 주상공록 중 녹지일 겁니다. 녹지 중에서도 보전 녹지를 따라간다. 확인했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전도가 제일 센 게 보전 관리를 따라가죠. 다 보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건폐율은 얼마? 20, 용적률은 80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은 보존성이 제일 센 걸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출제 잘 됩니다. 이거. 이해된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맞춘 거예요. 이제 88페이지 용도 지구를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했었습니다. 내용이 5개 있었죠. 첫 번째 뭐 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죠. 용도 지역은 했으니까 용도, 지구로 가자 이거예요. 하나하나씩 정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용도, 지구라는 게 대체 또 무엇일까? 이것도 정리를 하고 책을 보시자고요. 근데 용도, 지구는 아직 법은 완비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아직 완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인 것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용도, 지구 정리합니다. 이것도 지정부터 정리할게요. 지정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 결정권자. 그러니까 결정권자를 또 모르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국토법률을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 느끼시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개도만요. 저 입안자와 결정권자를 철저하게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였죠?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누구다? 국토부. 그 다음에 해수부는 여기서 빠져야 돼요.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니까 이건 용도지구가 아니니까 빠지는 거고. 또 시장 군수는 딱 두 가지만 결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과 대체. 이건 그게 아니니까 빠지는 거예요. 얘네가 결정한다. 그럼 문제는 용도지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알려면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관계성. 즉 아까 배웠던 용도지역을 배웠고요. 이제 배울 용도지구가 있는데 요 양자 간의 관계성을 따져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것만 알면 용도지역은 쉽게 정리가 됩니다. 아까 용도지역에 네 가지가 뭐가 있었죠? 도, 관, 농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있다. 용도지역 맞습니까? 맞죠? 도관 농자니까 용도지역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승질냅니다. 용도지역에요. 그럼 이 지역은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시지역은 밀집도가 높으니까 건물을 따닥따닥 진다고요. 그럼 용도지역은 토지에 정한다고요? 건축물에 정한다고요? 용도지역. 토지에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평면적 정의였잖아요.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또 관리지역에 공항이 있다, 비행장이 있단 말이에요. 비행장 옆에 건물을 지을 때가 있겠죠. 용도지역에 이렇게 건물을 졌단 말입니다. 졌는데 이제 도시역은 밀집도가 높으니까요. 옆에 화재가 났을 때 맞바로 옆에 건물에 화재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싶단 말이에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구를 선정합니다. 이걸 위하여 이 건물에다가 방화지구를 딱 정하는 거예요. 방화지구. 화재 예방의 줄임말입니다. 방화지구를 딱 정해서 여기는 화재를 예방해야 되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걸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고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에 정된다. 동의할 수 있죠? 그 용도적이 이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지역, 관리지역에 공항이 있고요. 건물을 지었다. 공항 주변에 건물을 높이면 돼요? 낮춰야 돼요? 높이를 규제해야 되죠? 높이가 높으면 안 돼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에다가 고도지구를 딱 적었다. 고도지구 들어봤죠? 이걸 지정해서 여기는 공항 주변이니까 높게 짓지 말아주세요.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고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물에 정될 수 있고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고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보완적 관계. 보완적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완해주고 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아까 공부했었던 용도지역은 토지에 정한다, 건물에 정한다. 용도지역. 토지니까 평면 입체,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잘 봐봐요. 용도지구는 말이죠. 주로 건축물에 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이다, 입체다. 입체적 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에 정되는 입체적 정. 그럼 하나의 건축물에는 여러 개의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상 복합이 있어요. 주거나 상업을 복합시킬 수 있고요. 또 컴플렉스 빌딩이라고 여러 개의 기능이 상존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기능이 상존하니까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용도지구를 한꺼번에 정할 수 있다고요. 중복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죠.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이 정되고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88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용도지구는 법은 확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밑받침이 돼서 세분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번엔 법 내용만 하고요. 다음 3월 달에 공부할 때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 올 겁니다. 그걸로 시행령이 확정된 걸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부터 보시죠. 누가 뭘 갖고 지정한다? 국토부, 시도, 대도시 그랬으니까 결정권자. 그 자는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몇 개인가 봐봐요. 몇 개? 종류가? 그 중에 10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아직 대통령 시행령이 아직 완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1부터 9번까지 묶어가지고 법정지구라고 적었어요. 법에서 정해진다. 법정지구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작년에 28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왕창 개정돼서 용도지구. 올해 시험은 용도지구 꼭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뭐가 나올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어젯밤 꿈에서 봤습니다. 뻔하거든 이게 개정된 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선 경관지구부터 보세요.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 경관이면은 인공미입니까? 자연미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구릉지나 산지가 아름다울 때 경관지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건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이 몇 줄.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정하니까 높게 짓는 거예요? 낮게 짓는 거예요? 그다음 낮게 짓는다라고 적으세요. 낮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곳에 낮게 지어야 됩니까? 공항 주변. 공항 주변의 건물을 낮추기 위해 고도지구를 정한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화재에다 밑줄 치고요. 그래서 방화입니다.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 되겠죠. 풍수의 산사태, 지방 붕괴나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에다 밑줄. 방화와 방제는 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은 방화, 재해 예방은 방제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이제 보호지구가 개정됐습니다. 빨간 펜 줄 딱 쳐놓고. 개정된 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문화재 중요 시설물이 나오는데 뭐 항만이나 공항이 나오고요. 또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그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어떤 지역에 문화재가 출토되면 주변의 건물을 규제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보호지구가 되겠다. 이제 추락지구 보겠습니다. 추락이라는 건 주택단지를 추락이라고 하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개발 제한구역의 추락을 정비하는 것이 바로 추락지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 이게 또 세분되거든요. 이것은 다음번째 하자 이거예요. 이제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한 것이 개발지능지구. 시행령이 안배되면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고. 그림책을 만들면 개발지능지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케이스별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칼라로 또는 사진으로 해놨으니까 보면 딱 알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일단은 법에서 정해진 것만 일단 틀을 잡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어제 단가를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확실히 칼라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000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5,000원 가까이 값이 나와요. 페이지가 2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칼라다 보니까 조금 비싼데 부담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흑백으로 하면 한 8,000원 정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흑백으로 이렇게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칼라로 하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물어봤잖아요. 칼라로 할까요? 흑백으로 할까요? 하니까 칼라를 원하셨는데 경제적 부담은 좀 돼요.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3월 달부터 그걸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밥 한 번 안 먹는다 생각하세요. 그 책 가지고 200페이지니까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 스프링한 건 뭡니까? 그 밑에 스프링한 거. 아, 노트예요? 저는 책을 또 그렇게 나눈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애들 학교 주변에 술집 같은 걸 제한해야 되잖아요.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나 청소년 시설,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그다음 밑줄.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자, 특정 시설 입지를 뭐 한다고요? 제한한다. 제한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그 다음 9번에 나와 있는 복합 용도지구로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빨간 펜 줄 딱 쳐놓고. 여러분들 복합 용도라는 건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줘야 가능해요? 강화해야 가능해요? 풀어줘야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을 보면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그 다음 밑줄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한다. 밑줄 딱 세요. 특정한 시설 입지를 완화해줘야 복합 기능이 가능하겠죠. 완화에다가 동그라미 딱 세요. 제가 아까 시험 문제를 봤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8번과 9번을 비교해 보세요. 8번은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9번은요. 완화한다. 이걸 맞바꾸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가. 그걸 잘 겨냥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시행령상 용도를 3번 또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아직 완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3월달 이후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아직 쭉 넘기시죠. 넘기시고요. 이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나요?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흑백이니까 좀 맛이 안 나잖아요. 이거 칼라로 하면 맛이 나요.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책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에.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보자. 자, 계속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5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금 했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다? 용도, 구역, 그거 하자 이거야. 관리계획 내용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 구역을 정리할게요. 용도 구역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가 정한다. 결정권자. 계속 반복입니다. 원칙은 누구다?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누구죠? 국토부도 정할 수 있고 해수부 정할 수 있나요? 왜 하냐 또 아니긴. 용도구역은요 5개로 나눠진다. 개, 도, 시, 수, 입. 그중에 수가 뭐야? 수안자원, 보호용, 해수부가 그렇게 정한 돈 있잖아요. 해수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뭘 정한다고 그랬죠 아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이것은 용도구역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운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대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용도구역은 일단 개도, 시, 수, 입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라는 거죠. 규제가 세요, 약해요? 세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행위 제한이 무지 세단 말이에요. 규제가 무지 세요.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거예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되기 때문에 규제가 셀 수밖에. 우리 군대도요. 일반 군대와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특수부대는 군기가 세지 않습니까? 이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되니까 규제가 무지세다. 세 번째.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시흥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요. 따라서 이건 국지적. 조그만 동네를 대상으로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뭐 구역이 좀 커야 쪼개질 텐데 쪼맛쪼맛하니까 세분되지 않습니다. 국지적 지정. 국지적은 쪼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용도구역의 종류를 제가 5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개 이렇게 있었고요. 두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 있었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 있고요.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이 있다. 그래서 5개 앞잡다 가지고 개, 도, 시, 수, 입 그랬습니다. 우선 개발 제한 구역은 당연히 누가 정할까요? 이 중에서 누구? 아까 배웠어요.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 중에 센 거는 국토부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 제한은 규제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가 정한다. 아까 배운 거 써먹는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정한다?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직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아까 부칙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결정권자가 정한다고 돼 있으나 아직은 국토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 도지사가 정합니다만 어떨 때 국토부가 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국토부가 정한다. 아까 했던 거예요. 국가계획과 연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정할 때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도시 자연은 당연히 원칙인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하는 거죠. 시도지사의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권자가 제각기 다른데 이건 아까 관리계획 결정권자 할 때 한번 들어봤었던 내용입니다.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법 적용이 달라요. 즉 개발 제한 구역이 정되면 규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제를 따로 법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개특법. 개특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특법은 법의 이름이 길어서 줄인 겁니다. 원명은 이렇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개발 세 발 했죠. 예. 개특법이라고 제가 줄여 쓴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는 저 법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따라서 국토법률이 적용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국토법률 하고 있잖아요. 그 법 적용 안 되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예요. 간단히 목적과 지정권자만 간단히 알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이것은 따로 법으로 적용합니다. 도시공원법률.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법의 이름이 길어 줄인 겁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도시공원법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됐을 때 행위자는 바로 국토법률이 적용돼요. 국토법률이 적용되니까 요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대충 공부하고 요건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이 구역의 규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이것도 국토법률이 아니라 대충 공부하면 돼요.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우리 국토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거죠. 개, 도, 시, 수, 입 중에서 개하고 도하고 수는 대충 알고 나머지 두 개는 자세히 공부하자. 특히 요거 2개 중에서 얘가 더 중요하다. 이건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우선 92페이지 책을 먼저 봐주세요. 용도구역 나와 있죠? 5개 확인합니다. 1번 개발 제한 구역 확인하시고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 오른쪽 3번 시가화 조정구역 2장 넘기시고요. 96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와 있고요.
5번에 입지규제, 최수구역 나와 있는데 두 개 중요한 데다 별표 치고 갈까요? 입지규제하고요. 시가와는 별표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입지규제, 3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별표를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개발 제한구역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다음 주 올 때도요. 입안자와 결정원자를 철저히 외우시고 오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우리 법 적용이 안 되니까 대충 치겠습니다. 대충. 자, 개발 제한구역을 정의하자. 이렇게 줄여서 개발 제한구역. 요걸 영어로다가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그린, 초록색 벨트, 혁팀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도시적이 있습니다. 도시적은 개발지예요, 보전지예요? 개발지죠. 개발이 중심으로는 개발이 잘 됩니다. 차곡차곡 개발되는데 변두리로 갈수록 개발이 잘 안 되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변두리로 갈수록 엉성한 개발이 될 뿐이에요. 그저 무질서하게 확산만 될 뿐입니다. 무질서한 확산만 될 뿐 체계적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변두리로 갈수록. 이걸 막자는 거예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변부를 벨트를 쳐서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도시적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되게 녹지는 보전적이잖아요. 녹지는 중심부에 포진된다, 변두리에 있다. 변두리에 녹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녹지적도 도시적이 있으니까 이게 녹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변두리 녹지적을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벨트를 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벨트를 쳐서 여기를 갖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정되면 철저히 여기는 개발을 막아주겠죠. 보전을 취함으로써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틈실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이 구역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정되면 규제가 무지 세겠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에 주택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 사람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린벨트 내에 사람 살고 있어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함부로 지을 수는 없겠죠. 엄청난 규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만 하시고 자세한 건 이 법이 아니니까 공부할 일은 없겠죠. 자, 교재 봅니다. 그래서 요걸 왜 그린벨트라고 하느냐면 항공 촬영을 해보니까 녹지적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을 대상으로 벨트를 친 거와 같다.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교재 보시자고. 자,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밑줄 딱 치고. 국토부 장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개발 제한의 밑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정변경을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토부. 시작점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건 색을 칠하자. 끝에는 개발 제한이죠. 개발 제한 색을 칠해놓고 빨간 펜을 꺼내서 제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더 주세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건데 그 제한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자, 2번. 2번에 1번이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니 그게 2번의 무슨 법이다? 개발 제한 구역의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개특법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개특법.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면 자세한 내용이랄지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개특법을 적용받는다. 개특법의 원명 읽어보자. 시작. 노인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우리가 개특법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땡땡하고요. 아파트 뒷산이라고 적으세요. 우리 아파트 뒷산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지을 때 뒷산을 밀지를 않아요.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웰빙 아파트가 되죠. 약수터나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잠깐 보면 그 이제 앞에 막 아파트가 있고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산인 것 같아요? 남산 같아요. 그런 데다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누가 정한다? 시도나 대도시 밑줄 딱 치고. 시도나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시공을 제공한다. 그래서 약수터 등산입니다. 약수나 등산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도시적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될 때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으로 갑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은 따로 법으로 정하니 그게 무슨 법이라고 나오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그냥 도시공원 법률 이렇게 보시자고요. 가끔 여러분들 뒷산에 등산을 합니다. 약수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약수에 이렇게 주의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죠. 반려견을 풀어놓지 마세요.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써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뭐 2년에 2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딱 써 있고 그 밑에 이 법이 써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어디를 떠올리자? 아파트 뒷산. 누가 정한다? 시도나 대도시가 정한다. 그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시가와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중요하니까 이제 수산자원부터 먼저 볼게요.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기다 땡땡하고요. 양식장, 양어장이라고 적어줘요. 양식장, 양어장입니다. 우리 완도나 또는 충무에 가면 김양식장이나 전복 양식장이 있죠. 그게 바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아까 수산자원은 물고기라고 그랬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역이 정된다. 따라서 누가 정한다? 해수부. 2번 지정의 대상은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호하려면 물도 보호해야 되지만 인접지를 함께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 그러면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 강, 호수, 하천 이런 겁니다. 이제 건축제한 나와 지정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고 되어 있죠. 물고기를 보호 육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축제한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확인하셨죠? 수산자원 관리법을 따른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5번을 거꾸로 할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혼돈이 가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소 좀 생소한 구역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터미널, 그리고 역사. 터미널이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 뭐 서울 역사랄지 뭐 노량진 역사가 되겠죠. 여러분 터미널에 가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죠. 역에도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근데 주변에 상가가 없거나 하면 기차나 버스 타고 훌딱 떠나버려요. 사람이 모이되 그냥 떠나버립니다. 뭐 그러지 말고 여기나 터미널 주변에다가 상가나 또는 극장이나 이런 걸 설치해주면 또 푸드코너를 설치해주면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모이면 거점이 되게 해요. 돈을 쓰게 되고 복합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주변의 입지 규제를 강화해줘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직은 국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라고 일단 써놓으시고요. 확정될 때 어느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현재는 국토부가 정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지정 목적을 볼게요. 터미널의 역사를 떠올리시고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서 도시용물을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역사나 터미널뿐 아니라 복합 기능이 가능하도록 상가랄지 뭐 광장이랄지 극장이랄지 백화점을 설치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고요. 자, 3번에 지정 대상입니다. 요건 변두리에 설치할까요? 중심부일까요? 중심부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가나다라마 5개. 이 5개가 바로 이 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이 구역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5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무조건 3번이다. 숫자 있잖아, 거기. 1km 보이나요? 답은. 답은에 숫자 있잖아요. 5개니까 순서도 안 바꾸고 낸단 말이에요. 답은 3번에 배치가 되겠죠?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이제 형광펜 꺼내가지고 5개의 지정 대상을 압축 파일을 만들자. 자, 가번을 쭉 읽어볼게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이나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의 색깔 딱 칠하고 중심. 다음은 철도 역사 나오고요. 터미널 항만 쭉 나오죠.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의 색을 칠하자. 거점, 중심, 그리고 거점 잡았고요. 다음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그랬어요. 결절지 색을 칠하고 1km 밑줄. 결절지라는 건 거기 앞에 나왔듯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신도림 역사 같은데 신도림역에 가면 전철 타고 수원도 갈 수 있고 인천도 가고 강남도 갑니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1km 이내일 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군요. 여기 있어요. 역사. 역사에서 1km 이내니까 지름 1km입니다. 여기에다가 입지규제 지역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1km 이내니까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500m. 500m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초역세권입니다. 여기다 정할 수 있다.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1km 이내. 저 같으면 이걸 1km로 5km로 바꿔낼 것 같아요. 그렇게 낼 겁니다. 공법에서 5km는 참 많이 나와요. 5km가 아니라 1km라고 해야 돼요. 5km면 반경이 얼마예요? 2.5.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km 돼야 500m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결절지 확인했고. 라번. 정비법에 따르는 노후 불량 거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정비가 시급하다. 정비의 색을 딱 쳐라. 정비. 마번. 도시재생활성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의 색을 딱 쳐라. 재생. 자, 이제 단어 5개로 답을 찾는다. 중심, 거점, 결절지로부터 1km, 그 다음에 정비, 재생. 이걸로 답을 찾으세요. 1km 이내 기억하시고요. 자, 고개 드시고 지금 무슨 구역을 공부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어디를 떠올리자? 역사나 터미널. 5개의 지정 대상이보다 중심, 거점, 결절지로부터 1km, 정비, 재생.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앞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펴놓고요. 잠깐 쉬었답니다.